인도를 이해하고 투자하고 싶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매님과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한국경제TV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미국 증시 관련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고요. 이렇게 인도 증시에 대해서도 북토크를 진행하는 귀중한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이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아직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증시 방송을 오래 진행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대체 인도 증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놀랍게도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컸던 나라가 미국도 아니고요, 중국도 아니고 오늘 주제인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의 북토크가 더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얼른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 컨슈머 파워 새로운 미래를 선점하라의 저자이시고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 비즈니스 본부장이신 현동식 상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인도 투자하자 인도 주식 투자 입문의 강원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자 두 분의 소개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동식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해외 비즈니스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2006년부터 해외 주식을 시작을 했고요. 원래 주식은 이제 99년에 삼성생명에서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있고 꽤 오래 했는데 한국의 투자자분들, 운용사가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한 게 펀드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한국에서 1세대 해외 주식 투자 매니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력이 이제 베트남 펀드 매니저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가 2010년부터 22년 말까지 만 12년을 중국에서 이제 중국 주식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온 지 2년 만에 갑자기 막 인도 전문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오늘 보니까 이제 인도의 또 선수분들이 곳곳에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겸손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해외 주식을 계속 맡고 있고, 인도에 좀 관심이 꽂혀서 책까지 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매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투자하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원래는 제일 첫 직장이 저도 증권회사에서 PB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주식 투자랑 좀 연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분이 인도에 좀 일찍 나가셔가지고 강제로 인도랑 이제 연이 좀 맺어졌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기 싫은 그 순간에 내가 좀 다른 거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인도도 조금 알고 주식도 조금 아니까 이걸 좀 연결하면은 혹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주식 투자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엮으면 책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누가 출간을 해준 게 아니라 제가 제 돈 내고 출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먹지로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도를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미래가 기대가 되고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는 나름 확신이 생겨서 많은 분들한테 좀 인도를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강원매님과는 한 번 또 촬영을 하면서 뵌 적이 있었는데, 촬영 끝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책 선물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미리 받아보고 읽어봤는데, 책을 제가 한 번 내봤다고 했잖아요. 책 한 번 낼 때 이제 뭐 그림이라든지 뭐 도표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 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지거든요. 근데 쓰신 책들이 정말 비쌀 수밖에 없는, 이 가격에 팔아셔도 괜찮은가 싶은 정도의
엄청난 그래픽들이 많더라고요.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네, 지금 곳곳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관심이 오늘 생기신다면 꼭 한번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두 분이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됐는지도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강원민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저는 2011년 초부터 이제 인도에 가게 됐고요. 인도에서 저희 집이 사업을 한 지도 한 거의 14년 정도 됐어요. 인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고용하고 거기서 뭐 집도 얻고 사무실도 얻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했고, 그리고 인도에 살면서 점점 우리 집 앞이 좋아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원래 저희가 있는 동네가 델리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공항까지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1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고속화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은 안 막히면 20분에 가고 좀 막히면 30분에 가거든요. 그리고 앞에 부철 같은 게 깔렸어요. 예전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오셨을 때 모디랑 같이 탄 그 노선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도가 발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근데 제가 느낀 건 점점 좋아지고 특히 앱 기반의 서비스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인도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데 하고 증권 시장을 보니까 이미 너무너무 시장이 좋은 거예요. 나도 한번 여기에 편승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무님께도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책을 미리 사서 좀 보고 왔거든요. 네, 이따가 사인을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 또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책을 두 번째 쓴 건데 요거는 이제 중국에 제가 2010년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4년도에 이제 제가 중국에 투자하자라고 책을 썼고 요번에 이제 10년 만에 또 인도에 투자하자고 책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혹자는 이제 그 기사도 그런 기사가 좀 났었는데 중국 전문가가 인도로 갈아탔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갈아탄 건 맞는데 이제 두 권의 책이 사실은 공통된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중국 책을 쓸 때 무슨 포인트로 썼냐면 한 4년 정도 중국에서 이제 중국 주식 투자 이제 리서치를 했으니까요.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국에서 국내 주식 매니저 할 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한 종목인데 라는 느낌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중국 국제 여행사라고 그때 당시에 지금 이름이 중국 면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탐방을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하나투어랑 비슷한데 이거 호텔신라랑 비슷한데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투어 호텔신라 주가가 그동안 어땠지? 하나투어가 그때 한 8, 90배 거의 100배 가까이 올라있더라고요. 근데 하나투어는 제가 국내 주식 매니저 할 때 한 3배 먹고 팔았던 굉장히 성공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으면 한 4, 50분 더 먹었을 텐데 3배 먹고 좋아했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은 중국 주식을 볼 때 한국에서 잘 나갔던 발전했던 회사와 유사한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 책을 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인도가 저희 어쨌든 제 담당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중국에서 봤던 거랑 너무 비슷한데? 라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였거든요. 벌써 한 17년, 18년 이제 이머징 마켓에 주로 투자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너희보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나라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 경험했던 거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분들께 사전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받았는데요. 아주 심도 깊은 질문도 많고 딱 지금 트럼프 입점령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인도 증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질문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최대한 오늘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두 분의 책을 통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럼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인구나 인력 구조 등을 봤을 때 인도가 이제 과거의 중국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다만 미중 전쟁으로 현재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자국의 그런 제조업 기반을 두려고 하는 추세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정말 지금의 기대만큼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넥스트 차이나라는 명성에 정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지를 미리 받아봤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좀 선수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일반인이 여쭤보신 거 아닌 것 같고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을 쓸 때만 해도 트럼프가 될 줄은 모르고 있었고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뭐 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리쇼어링이잖아요. 다시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런데 인도가 떴던 이유가 관심을 받았던 게 중국에서 나온 공장이 인도로 올 거다 이랬는데 그게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답은 아닌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인도가 원래 애시당초 부각이 됐던 이유입니다. 임금이 싸니까. 뭐 인구 많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임금이 싸니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국에서 나온 공장이 인도로 가려다가 미국으로 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건비가 그 인도는 지금 인당 GDP로 2,5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기준이라 조금 숫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2,500달러의 국가예요. 거기에서 맞는 이제 산업이 같겠죠. 그 저렴한 임금을 써야 되는 산업들이. 근데 미국의 인당 GDP가 지금 8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 몇십 배 되죠. 그러면 이제 대충 인건비 차이가 그 정도 나는데 인도로 가려던 그 공장, 그 업종이 트럼프가 오랜다고 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트럼프가 오래는 공장도 그런 공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어찌 보면 좀 보충 설명인데 제가 이제 베트남, 중국 그리고 이제 인도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정리하려고 사실 이건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제가 만든 거예요. 가로축은 보시게 되면 이제 각 국가별로 평균 연령입니다. 세로축은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평균 임금, 소득이죠. 인당 GDP, 국민소득 뭐 이렇게 부르는데 맨 오른쪽 상단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일본은 제 나이 또래에 이제 은퇴할 때가 머지 않았거나 이미 은퇴한 나라인데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맨 왼쪽 끝에가 이제 인도고 이게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중국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고 일본도 다 왼쪽 끝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그 나이대 그리고 그 소득 수준에 맞는 업종과 산업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99년부터 한국에서 운용을 했었으니까 그걸 한 10년 정도 보다가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중국이 그 길을 따라오고 있으니까 뭐가 보였던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을 따라서 인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이제 대학은 졸업을 하셨고 사회 취업을 해서 지금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시작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뭐냐면 저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학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3개 정도가 필요한데 보통들 이제 자본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일단 공장을 지을 거고 지은 공장에 돌리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왼쪽 하단에 있는 나라들은 돈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가진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좋으냐면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공장들이 돈을 갖고 와서 지 돈으로 공장 져서 기술도 가져오잖아요. 한 인당 GDP로 따진다면 2,5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가 저는 과거 1학년에서 대학교 졸업 요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에서 뭐 그냥 열심히 가서 공부만 해 하면 돼요. 그러면 무난히 거기까지 갑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중진국 함정이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제가 이제 갈아탄 가장 결정적인 이유 뭐 시진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중국은 이제 막 사회 졸업을 해서 취업해갖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똑똑하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트럼프라는 아저씨가 나타나갖고 야 너 씨 회사 나가 내지는 월급 깎고 뭐 일 못하게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 고비를 넘어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쉬운 게임을 하자. 물론 중국이 그걸 넘어가면 또 다른 길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뭐 모르겠고 중국에서 그래서 맞춰서 먹으나 그냥 무난하게 성장하는 애 사서 먹으나 어차피 수익은 똑같다. 점수 똑같은 문제 두 개를 갖고 있다면 사실 시간은 째깍째깍 하니까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게 정답이잖아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걱정 크게 할 필요 없이 일단 인도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여전한 것 같고 아까 이제 과학부 1학년 학생이라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건 이 친구가 무슨 과목을 잘하냐일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산업이 가장 유망할까 인도 증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강원매님께서는 뭐 일각에서는 소비보다 인프라가 더 유망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산업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책에다 그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세 가지 섹터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늘 이것부터 말씀드리는데 인도가 출산율이 지금 아직까지는 2명 정도는 2명 이상은 낳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에는 1.6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나라가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높아지면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30년은 인구에서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은 인구를 지금 낳아놨거든요. 낳아놨다 이거 경상도 사투리 맞죠? 이미 낳았거든요. 지금 제일 최근 5년 동안에 맨 밑에 제가 강황색을 칠해놓은 한 바. 저 크기가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최근 5년간 인도에서 태어난 아기가 1억 1천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인구 2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소비가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늘어날 건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장기 시대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아서 좋아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소비가 많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소비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들 우리가 생필품이라고 말하는 뭐 샴푸, 칫솔, 치약,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들이 그 주가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하고 그 주식 보면 절대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막 50배 이상씩 막 가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인도에서 그런 거를 판매하는 유통회사들을 굉장히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인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그 올거나이즈된 유통 산업이 굉장히 작거든요. 아마 15% 이하일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8%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시장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유통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재에 좋고 유통하는 것도 무조건 좋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소비력이 늘어나는 순간은 사실은 남의 돈을 빌릴 때 늘어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집 살 때 담보대출, 모기지론 받으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핸드폰 살 때도 할부로 사시잖아요. 차 살 때도 저희가 또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시장이 같이 성장하면서 소비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은행주가 조금 안 좋았다고 하면서 인도 투자할 때 은행을 빼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프라. 인프라는 왜 제가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모디 정권에서 지금 10년을 지나왔는데 모디 정권이 그렇게 너무너무 원했던 일자리 창출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실패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대선 때 생각만큼 의석을 총선 때 많이 못 얻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정부에서 세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건물 짓고 다리 놓고 도로 깔고 철도 놓고 이런 것부터 하게 돼 있고 그 진격의 인도의 저자이신 그 김기상 부장님 오셨는데 부장님께서 쓰신 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지면은 인당 소득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는 게 이제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중진국의 함정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인프라를 향후 10년까지 많이 지금 투자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건설업 당연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건설 기자재들, 철강, 시멘트, 페인트 이런 것들도 매출 측면에서는 10년간 계속 좋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지막으로 인프라 얘기해 주셨고, 금융주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유통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재는 다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시장도 굉장히 좋을 거다. 네. 승무님의 책에서도 섹터를 딱 세 가지 이렇게 꼽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강은매님이 방금 말씀하신 금융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전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책에서도 책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일단 좋게 보는 것만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좋게 보는 것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능력은 없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한번 썼던 방식을 한번 더 써보자고요. 아까 썼던 책에서 이제 면세점 처음에 뭐 제가 좋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그게 그러고서 한 20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방식은 아니었구나 해서 다시 봤는데 이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사례를 보고 인도를 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끊어서 봐야 될지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쉽게 인당 GDP가 지금 인도가 2,500달러, 그럼 중국이 언제 그때였지? 보니까 2006년에서 7년 사이 정도 돼요.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그러면서 한 게 뭐였냐면 중국에는 31개로 세분화된 업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06년에 내가 투자했다면 이라고 해서 이제 수익률을 쫙 봤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색깔 칠해주고 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른 것들, 오른쪽에 이제 들어오르는 애들이죠. 근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식음료, 가전, 뭐 임의용, 헬스케어, 자동차 뭐 이런 애들이고, 중간중간에 제가 색깔 칠하지 않은 건 이제 뭐 전력 설비나 뭐 소비 업종이 아닌 애들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역시 쉬운 것부터 풀자였습니다. 뭐 나머지 여기 보면 전력 설비, 막 사회 서비스, 컴퓨터 있는데 인도에 이런 종목이 있을까 싶은 뭐 좀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 자동차, 뭐 헬스케어, 가전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근데 또 엄청 올랐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덱스가 그 업종 인덱스가 18배, 28배, 막 15배씩 올랐어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여기서부터 이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그럼 그 업종에서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 업종에서 세 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자동차, 헬스케어, 가전. 근데 그 업종에서 그럼 도대체 업종이 18배, 15배 올랐으면 종목은 몇 배가 올랐지 하고 보니까 2006년부터 21년 말까지 이건 이제 토탈 리턴으로 한 겁니다. 배당의 재투자 수익까지 다 감안한 토탈 리턴이긴 합니다만 뭐 100배, 180배, 96배씩 올랐어요. 제가 중국 면세점을 보고 하나 투어를 봤더니 거의 100배 올라 있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거는 진짜 또 근데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올랐다고 인도에서도 오르라는 법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다행히도 중국에서 12년을 있다 왔고 지금도 중국에 저랑 같이 일했던 리서치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걔들도 이제 몰랐던 거지. 뭐 봐왔던 종목이죠. 이게 100배나 올랐어? 왜 올랐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제가 이제 가전업종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간이 되면 뒤에 것들은 나머지 두 개는 뭐 시간이 되면 말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아마 전 세계 어디서도 보신 적이 없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가전 중에서도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3개 정도를 다행히 이제 숫자가 있었던 게 2006년 당시에 중국에서 각각의 침투율, 보급률 100가구가 있다면 그 중에 몇 집이 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갖고 있었는지 보시면 대충 보셔도 한 40-50%대예요. 한 반 정도는 그래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을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을 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짙은 색이 쭉 치고 올라오고 나머지 가다가 이렇게 평균을 굉장히 좀 둔화됐죠. 그 두 개가 냉장고, 세탁기입니다.
공교롭게도 한 집당 하나 정도를 가선 더 못 올랐어요. 근데 에어컨을 보니까 한 집당 1.4대까지 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거실은 다 들어간 거고 이제 방에도 놓기 시작하는 집이 생겼구나. 인도의 가장 북쪽 끝이 제주도 정도고 대충 보면 중국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되게 더운 나라다. 그러니까 수요는 풍부하겠다. 그럼 중국에 어떻게 보급률이 늘었을까? 걔네도 더웠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샀던 건데 돈 생겨서 산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중국이 44%의 점유율이 140%까지 올랐는데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인도는? 보니까 지금 7%래요. 근데 이게 또 얘기하는 데마다 조금씩 숫자는 다릅니다. 뭐 4%에서 한 10% 사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HSBC에서 이제 카운트한 건 7% 정도. 뭐가 됐든 중국이 스타트를 끊었을 때보다도 낮은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44%가 140% 될 동안에 거기에서 1등을 했던 중국의 에어컨만 만드는 회사는 그 이름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 100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판매량으로도 한번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그 만드는 회사의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그해 만든 판매량이잖아요. 근데 판매량도 중국의 경우에는 요약한 겁니다만 2006년 당시에 1년에 에어컨이 2,60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는 거의 1억 대, 9,700만 대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 세탁기는요,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아까 보급률이 100%에서 꺾였잖아요. 더 못 올랐잖아요. 판매량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 중간까지는 똑같이 올라오다가 걔네는 꺾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는. 교체 수요 이상의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에어컨은 아직도 신규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1억 대까지 갔어요. 거의 한 3.7배, 4배 정도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100배가 올랐고요. 근데 인도는 하고 갔더니 작년에 1,0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중국이 근데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인도도 14억이잖아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다른 거는 소득 수준. 근데 중국이 2,500달러에서 10,000달러 가는 사이에 저렇게 됐다. 그럼 얘네도 이제 2,500달러에서 시작은 똑같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는 얘가 10,000달러 가겠냐 안 가겠냐만 보면 제가 봐서는 인도도 이 정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물론 뭐 트럼프가 됐든 뭐가 됐든 알 수 없는 이유로 10,000달러 못 가고 과학고등학교 잘 들어갔는데 중간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뭐 공부 안 하고 돌아다녀서 대학 못 가거나 이러면 그런 확률은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학 졸업만 하면 된다. 그때쯤에 이 정도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썼습니다. 뭐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그런 회사가 볼타스라는 회사가 있고 1954년인가에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에어컨만 만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거의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타그룹은 좀 아시죠? 타타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대충 아버지도 훌륭하고 뭐 여태 잘해왔고 그럼 앞으로도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 100배 났다는 회사도 로컬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1등을 했었고 지금도 1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희한했어요. 그 냉장고 세탁기는 가전이 벌써 얘네가 1등을 할 만큼 발전했나? 그러고 보면요. 냉장고 세탁기는 지금도 삼성, LG 뭐 이런 데가 1, 2, 3, 4 등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에어컨만 로컬, 여기 이제 볼타스, 하겔스, 블루스타 거의 3명이 한 50%의 로컬들이 어쨌든 상위에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막 왜 그런지 중국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인도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했는데 그 내용도 책에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책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시간. 아까 전에 이제 제주도보다 다 밑에 있다 인도가 그만큼 덥다는데 실제로 진짜 더운가요? 인도? 이제 거주하신 제가 사는 데는 이제 델리라 가지고 사실은 되게 북쪽에 붙어 있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멀지 않은데 그래도 여름 되면 40도 이상 계속
네, 그 정도로 인도가 덥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잘 팔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근데 또 에어컨 시장은 인도의 로컬 회사들이 꽉 잡고 있다라는 점. 그 이유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하나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도 살짝은 깔아드려야 좀 더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볼타스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책에 올렸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게 한국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에서는 병원이에요. 자동차는 뭐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뒤에 시간 되는 말씀드리고 독특한 게 병원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이요?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주식으로 상장이 돼 있나? 부터 이제 한국 분들은 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이 좀 그렇고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중국은 당연히 민영병원, 영리병원이 되고 주식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병원을 만들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어요. 상장이 돼 있습니다. 태국 뭐 이런 데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인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병원이 상장이 돼 있고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인도의 병원을 사시는 것은 1985년에 한국의 인당 GDP가 2,500달러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셔가지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거와 유사합니다. 똑같진 않고요. 컴플라이언스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병원의 레벨이 그런 애들입니다. 제일 큰 인도의 대학병원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즈로 그냥 샘플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병원이 아폴로 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이제 강원배님은 자주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는 병상수로 그 병원들 사이즈를 보통들 얘기하시는데 10,000개 정도의 병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서울대병원 해화동이 몇 개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1,800개 정도 병상이래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한 2,500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를 감을 잡으시고 10,000개. 엄청 크죠. 근데 이제 하나는 아닙니다. 이제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 한 800개, 뭐 700개, 600개짜리가 전국에 흩어져서 10,000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병원들을 지금 가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재미삼아서라도 좀 이렇게 투자해볼 만한 나라.